20대 이하와 30대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21년 1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급매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데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30 세대가 아파트를 매입한 거래가 전체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지난달 29.85%에서 31.96%로 네. 이제 높게 나왔는데요. 일단 1월, 2월 규제가 완화가 되고 급매물이 소화가 되면서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안도감이 작용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책의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례 보금자리 제도가 도입이 네. 됐는데 특례 보금자리가 집값 9억 원 이하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DSR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대비 이제 대출 한도가 정해지지 않고 LTV가 80%까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매 능력이 약한 2030들이 이용하기 좋은 상품이었고요. 또 생애 최초 신혼 디딤돌 대출 같은 대출 상품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확인했고 이제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면 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2030 세대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평가신데 네. 매입이 늘어나는 배경 중에 하나로 이런 대출 규제 완화도 있겠습니다만 불안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지금 집을 사지 못하면 아예 살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불안감이 좀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사는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2020년, 2021년에 영끌이라고 하죠. 네.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이제 영끌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집값이 좀 떨어졌죠. 작년 10월, 11월, 네. 12월, 1월까지 떨어지다가 1월, 2월 반등을 하다 보니까 그때의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또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떨어졌을 때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 조바심이 좀 작동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30들은 저는 경험 부족에서 좀 찾고 싶은데 네. 이번 최근에 떨어진 하락이 저는 최종 하락을 아니라고 보거든요. 1차 바닥이라고 보고요. 당분간 등락을 거듭하다가 2차 바닥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집값 하락을 경험해보지 못한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 2017년 정도 집값 오를 때부터 관심을 가졌기 네. 때문에 여전히 이걸 상승장의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잠깐 조정이 된 거야. 다시 상승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대출 규제 완화된 정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구입을 고민하는 2030 세대분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그럼 이분들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네. 진짜 집이 필요하고요. 이제 자기 자금 계획에 무리가 없는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집값이 한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한 급매물 위주로 알아보셔도 괜찮겠지만 네. 불안한 마음에 이러다가 다시 폭등하면서 또 내가 벼락거지 될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에 지금 조급하게 달려드는 건 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앞으로 지금 집값이 왜 떨어졌냐라고 생각해 보면 네. 금리 불확실성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살짝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고평가 그 분위기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PF 대출이라든지 미국의 은행 파산, 우리나라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네.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를 한다면 꼭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실수요자 아니라면 차분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용도의 급매물이 아니라면 조급함 때문에 아파트를 사는 것은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특히나 2030 세대가 아파트를 최근에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갭 투자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갭 투자 영향을 많이 네. 영향을 미쳤고요. 아마 그때의 연장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갭 투자라고 한다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서 네. 대출을 받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법인데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전세 가격도 떨어졌지만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갭 투자 할 만한 여건이 또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일부 지역들 뭐 강서구라든지 네. 금천구, 영등포구 위주로 또 수도권 지역에서도 뭐 동탄이라든지 송도 일부 지역들은 지금 갭 투자 수요들이 좀 유입이 되고
되고 있는데 네. 막상 또 현장에 가보면 또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와 좀 다른 현상들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소액으로 갭 투자하는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괜히 갔다가 그 물건이 없네, 다른 물건을 추천받아서 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안정을 좀 찾을 필요는 있다. 아직 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고 한 2, 3년 정도 더 지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런데 과거에 집값 인상 시기에 갭 투자가 워낙 성행을 했다 보니까 네. 최근에 말씀해주신 대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값도 떨어지면서 이 갭 투자를 했던 분들의 여파가 좀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아파트 가격 전체를 좀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12월, 1월에 급매물 나온 매물들도 네. 주로 어떤 매물이냐라고 하면 다수의 집주인들은 이제 갑자기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수의 집주인들은 지금 급매물로 막 네. 집어 던질 마음의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급매물로 내놓냐고 하면 네. 결국 전세입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이게 급매 가격 하락을 주도를 했기 네. 때문에 최근 소폭 반등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전세 가격도 여전히 계속 올해는 적어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게 갭 투자라는 게 전세는 올라가고 매매 가격은 떨어져야 이게 네.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전세 가격도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갭 투자 들어가시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2030 세대가 구입했던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더니 2월 달의 경우에 강서구의 경우에는 2030 거래 비중이 54.7%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서구 아파트 2월에 거래된 절반 이상은 2030 세대가 샀다 이 얘기인데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강서구 지역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금천구나 영등포구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상대적으로 서울에서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약세 지역이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강남권이나 좀 인기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강서구 쪽은 집값도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례보금자리가 기준이 있거든요. 집값 9억 원 이하에 5억 원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찾다 보면 노원구라든지 강서구 지역이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거래량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거래량을 보면 1월이 1,700건, 2월이 2,400건, 3월이 서울이 한 1,700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낮은 거래량 중에서 일부 포지션 2030 비중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거래량 절대 수치 자체가 굉장히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례를 가지고 갭 투자가 살아났다. 혹시라도 저는 이런 뉴스를 보고 네. 생각이 없던 2030들이 지금이라도 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은 살 때가 좀 아니다, 신중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주고 계신데 강서구에서 2030 세대의 거래가 많았던 것 앞서 또 생각해보면 강서구에서 빌라 전세 사기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점도 혹시 영향을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이게 전세 사기적 사건이 네. 인천 아니면 강서구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 얘기는 그 실수요자들 전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요자들이 탄탄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집값이 비싸면 밀려가는데 밀려 갈 수 있는 지역이 강서구와 이제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의 실수요자들이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에 좋은 여건이 형성은 됩니다. 형성은 되는데 앞서서 제가 얘기했듯이 단순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만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이 바닥이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이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 2월하고 3월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2월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3월의 현장 분위기를 체크를 해보면 2월보다는 오히려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네. 매수자들이 매도인들의 호가를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3월이 이런 분위기라면 4월, 5월 갈수록 이게 반등보다는 오히려 다시 또 꺾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3월의 현장 분위기는 2월보다 거래가 더 되지 않는 상황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3월에는 집값 추세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폭락까지는 아니고요. 네. 2월보다는 현장 부동산 사장님들 의견을 제가 많이 물어보면 3월 돼서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거래량 또 줄어들고요. 지금 집주인들은 일단 급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자들이 계속 따라가주면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매수자들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매물 가격 아니면 사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라면 3월, 4월이 더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약세가 될 것이다. 집값이 3월, 4월에 오히려 더 떨어진다면 역시나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매수세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매수자들 마음도 똑같거든요. 네.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거래를 해보면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야,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올라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네. 있을 때 따라가는데 지금 굳이 사지 않아도 떨어질 것 같아라는 분위기라면 오히려 더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로 갈수록 저는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했던 집주인들이 다시 또 하락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가격 하락 추이를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하락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해주고 계신데 집을 내놓으신 분이나 사시려는 분들이나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 떨어지는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계속 지켜보자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이 하락세를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2008년, 2009년 글로벌 네. 금융위기 때를 좀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니까 이게 올해 1년만 떨어지고 내년에는 올라가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2008년 12월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생기면서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규제를 풀면서 회복을 한 다음에 2011년, 12년까지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요. 2012년, 13년 사이에 또 크게 한 번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W자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지금 약간 V자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네. 계속 상승이 아니라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추가 2차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을 저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기간은 저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리가 여전히 고금리고요. 네. 아직도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고 금리의 불확실성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내려가더라도 2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정도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정도 되는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소장님께서 이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집값의 하락세 못지않게 관심을 또 모으는 부분이 전세 가격인데 2월 달에 서울 아파트 전세 가율이 53.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관련 통계가 나온 이후 최저라고 하는데 네. 이 배경은 집값 하락의 여파라고 봐야겠습니까? 집값 하락의 여파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전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하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후자 경우가 더 크다고 보는데 우리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도 해주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2020년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이죠. 네. 2+2가 도입이 되면서 전세 거래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강남 쪽에는 입주 물량이 올해 한 10,000세대 정도 갑자기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힘을 쓰지 못하면 강남이 기준이 되거든요. 강남이 기준이 되는데 강남이 약세를 보이게 되면 나머지 지역들도 다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쉽게 매매 가격이 반등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전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셨을 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전세를 선택할 것이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니면 월세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세입자들,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마 계산기를 좀 열심히 네. 두들겨 볼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질 줄 알았는데요. 최근엔 또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전세 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한 10억, 예를 들자면 10억 전세가 7억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10억 가격의 월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의 수요자들은 어라?
계산을 해보니까 전세 가격은 떨어졌는데 월세는 안 떨어졌네. 이제는 전세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최근에는 또 전세로 유입되는 경우들도 있기 네. 때문에 당분간은 전세와 월세가 혼조가 되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빌라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월세를 추천합니다. 전세보다는 월세를 가야 될 것 같고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전세든 월세든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